50대 검소한 경비원 복장을 입은 남성이 아파트 건물 입구 앞에 서서 놀라고 감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 밝은 대낮에 5대의 고급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일렬로 서 있다. 비싼 검은색 정장과 전문적인 복장을 입은 10명의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경비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신 오피스텔 앞은 빗물로 가득했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경비원 이준호 52세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준호는 재빨리 우산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피스텔 후문 쪽 화단 옆에 한 할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으며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로 씌워드렸습니다. 박순자 78세로 보이는 할머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경비실로 모셨습니다. 경비실 안은 따뜻했고 준호는 재빨리 비상용 담요를 꺼내 할머니의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할머니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는 빗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준호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훌을 탄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고 그제야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선풍기 히터를 할머니 쪽으로 돌려 젖은 옷을 말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고 어딘가 헤매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게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일단 좀 쉬세요. 준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또 다른 담요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악력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준호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실 수 있도록 경비실 의자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조금씩 마시며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런 할머니를 지그시 지켜보았습니다. 준호 본인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늘 남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람은 805호에 사는 강민석 35세였습니다. 민석은 회계사로 일하며 이 오피스텔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입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안을 둘러보다가 담요를 두른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준호. 거지를 왜 여기 들여놨어? 민석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더욱 거칠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일어나 민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석 씨,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께서 밖에서 쓰러지셔서 잠깐 모신 겁니다. 준호의 설명에도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요? 그럼 119 불러야지. 왜 여기 있어? 민석이 소리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호는 민석에게 조금만 진정하라고 손짓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당장 내보내. 관리비 내는 우리가 주인이야. 여기가 무료 숙박소야? 준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할머니 상태도 좋지 않으세요. 비만 그치면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민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한 바퀴 돌며 투덜거렸고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준호는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다시 앉으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준호. 네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해서 모셔가시게 할게요. 민석은 준호의 경비원 조끼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603호에 사는 박미경 42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미경이 경비실을 들여다보자 민석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경비원이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재우고 있어요. 미경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준호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1호의 이승호 29세, 702호의 최정화 38세까지 총 4명의 입주민이 경비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함부로 외부인을 들이다니. 해고시켜야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께서 정말 위급하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입주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리소장을 당장 불러야 한다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무력하게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아지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관리사무소 김태수 소장 58세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입주민들의 진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이준호 씨, 우리 좀 얘기합시다.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경비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준호가 연락한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가셨고 지금 경비실에는 준호 혼자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입주민 5명이 진정서를 냈어요. 무단으로 외부인을 들인 거 문제 삼겠다고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장님,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규정이 규정이에요. 경비원이 임의로 외부인을 숙박시킬 순 없어요. 더군다나 입주민들 항의까지 들어왔는데 준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상태 확인하고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하겠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까지만이에요.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 통보서는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20년입니다, 소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서 20년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고 입주민들 불편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이건 제 권한 밖 일이에요.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아들의 미래도 위태로워집니다. 오전 10시 강민석이 다시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잘렸다며? 쯧쯧, 그러게 누가 쓸데없는 짓 하래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빈정거렸습니다. 경비원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다음엔 정신 차리세요. 복도에서는 다른 입주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규정 어긴 건데. 602호에 사는 윤지의 31세가 친구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건물 경비원이 거지 데려와서 재웠대. 완전 황당하지 않아? 지혜의 목소리는 경비실까지 들렸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경비실이 내일부터는 남의 것이 됩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병원에서 가족분들과 만나셨을까? 준호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 1시 준호가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805호 강민석의 아들 강준혁 25세가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준혁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으로 아버지 못지않게 오만한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우리 집 음식 배달 안 왔는데 배달비 안 냈죠? 준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배달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준혁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배달 안 왔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혁 씨, 제가 경비원이지 배달 대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달 관련 문의는 배달 업체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경비실에서 받았을 텐데요? 돈 안 내고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실 밖에서 구경하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02호 최정화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603호 박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경비원이 왜 배달을 가로채요? 준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들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준호 씨, 인정하세요. 우리 집 배달 가로챘죠? 아니면 할머니한테 줬거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배달 자체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금성물산 전무인데 거짓말하겠어요?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건물 경비원이 배달 가로채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사기꾼으로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준호를 계속 촬영했고 누군가는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경비원 실화냐는 제목과 함께 준호의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차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30대로 보이는 경찰관 2명이 내렸고 강민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에요. 저 경비원이 우리 배달 음식 가로챘어요. 경찰관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배달 음식 받으신 거 맞나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아무 배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강민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배달 앱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민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금성물산 전무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찰관도 민석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눅 들었는지 준호에게 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서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님, 억울합니다. 제발 CCTV만 확인해 주세요. 경비실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을 겁니다. 준호의 간청에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석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CCTV요? 경비원이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입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데려가세요.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성실한 경비원이 단 하루 만에 사기꾼이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CCTV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관리사무소 김태수 소장이 급히 경비실로 왔습니다. 태수는 경찰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CCTV 전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태수는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부터 오늘까지의 CCTV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애초에 오피스텔에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지금까지 805호로 온 배달은 단 한 건도 없어요. 태수는 화면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자체가 안 온 게 맞네요.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주문했는데? 준혁도 당황하며 배달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배달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겁니다.
805호가 아닌 805번지로 되어 있었고 음식은 전혀 다른 곳으로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 준혁의 말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는지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이준호 씨가 외부인 들인 건 사실 아니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민사상 문제고 배달 건은 오해였으니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입주민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화는 그냥 오해였네요 라고 가볍게 말하며 돌아섰고 박미경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강민석과 준혁도 멋쩍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준호 씨.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태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관리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경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구했던 그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과일 박스를 양손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상태였습니다. 은인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순자 여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지금은 괜찮아요. 입주민 몇 명이 복도에서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또 왔네. 저 할머니 누구야?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의자를 권하며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찾으셨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순자 여사는 과일 박스를 준호에게 건네며 작은 보답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사양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순자 여사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은혜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태수가 복도에서 할머니를 보며 준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무 정주지 마세요, 준호 씨.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주고 간 과일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사과, 배, 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과일 하나를 꺼내 물로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 한신 오피스텔 앞에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4대와 흰색 벤츠 마이바흐 1대였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 10명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창밖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무슨 일이지? 702호 최정화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건물 앞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왔나봐. 세단이 5대나 와 있어. 정장 입은 남성들은 경비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문을 노크하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경비원님 계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준호입니다만. 남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평양 그룹 비서실장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우진의 명함에는 태평양 그룹 부회장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그룹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우진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비원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신지요?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제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도에 나와 있던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태평양 그룹이라고? 603호 박미경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건물 경비원한테 재벌 그룹에서 사람들이 왔어. 우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경비원님께서 도와주신 그 할머니 기억하시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김태준 회장님의 친어머니이십니다.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회장님의 어머니시라고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나오셔서 하루 종일 실종 상태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수소문하던 중이었는데 경비원님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회장님께서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관리사무소 김태수가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진은 태수에게도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시군요. 저희 회장님 어머님을 구해주신 이준호 경비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태수는 명함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평양 그룹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경비원이 재벌 회장 어머니를 구했다고? 최정화는 남편에게 계속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가 쫓아낸 그 할머니가 태평양 그룹 회장 어머니였대. 우진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태평양 그룹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태준은 경비실로 곧장 걸어왔고 준호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회장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 비서실장이 생수 한 병을 준호에게 건넸고 다른 비서진들은 경비실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증세가 심해지셔서 강남의 프리미엄 요양병원에 모셔뒀습니다. 24시간 간병인도 붙이고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었죠. 하지만 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전국 119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호팀 30명을 동원해 수색했습니다. CCTV를 전부 뒤졌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어머니께서 계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경비원분께서 119에 신고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어머니께서 이준호 경비원님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폐렴 초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시간만 더 비를 맞으셨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정말 걱정했어요. 태준은 준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경비원님,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도와줬냐고. 어머니께서는 치매 때문에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지만 딱 한 가지만 선명하게 기억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셨는데요? 준호가 묻자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차를 주고 밤새 옆에 있어줬다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게다가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시느라 경비원님께서 해고까지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태주는 준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는 경비원님 같은 분을 저희 그룹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우진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경비원님, 저희 태평양 그룹 시설관리본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그런 큰 자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경비원님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강남에 있는 저희 그룹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님 아드님이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저희 그룹 장학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까지 원하시면 전부 지원합니다.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주는 활짝 웃으며 준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오후 4시 한신 오피스텔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입주민들 모두 복도와 로비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회장이 경비실에서 나오자 우진 비서실장과 비서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그 뒤를 따라 나왔고 입주민들은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준호를 입주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저희 태평양 그룹의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일하실 겁니다. 입주민들은 박수를 쳤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강민석과 준혁 부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준호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준혁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달건으로 오해해서 경찰까지 부른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과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준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702호 최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SNS에 올린 글 다 삭제할게요. 603호 박미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쫓아내려고 한 거 정말 후회돼요. 하지만 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김태수가 급히 달려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아니 본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고 통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일해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요. 태준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시죠. 오늘부터 본부장님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20년간 사용했던 경비원 조끼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입주민들은 숙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은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고 준혁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태준의 세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한신 오피스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폭우 속에서 할머니를 구한 그 선택, 입주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옳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태평양 그룹 본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62층 건물 준호는 새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임원진 20명이 일렬로 서서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준호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준 회장이 준호를 본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전망 좋은 창문. 준호는 꿈만 같았습니다. 태준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퇴원하셨어요. 꼭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병문안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준호는 박순자 여사가 계신 강남의 고급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에요.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 태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준호는 순자 여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순자 여사는 치매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우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사 같은 분. 순자 여사의 말에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민수 17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새 직장을 구했어. 그리고 내 대학 등록금도 해결됐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 준호는 아들에게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듣는 내내 감탄했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민수야. 우리 함께 좋은 사람이 되자. 한 달 후 준호는 태평양 그룹 시설관리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났고 태준 회장도 준호를 신뢰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수는 서울대 합격 통지를 받았고 태평양 그룹 장학재단의 전액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준호는 우산을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빗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주저없이 달려가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노인을 푸축해 근처 카페로 모셨고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 회장이 차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준호 본부장님답군. 우진 비서실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폭우 속에서 한 할머니를 구했던 경비원 이준호. 그는 이제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태평양 그룹의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경비원에서 연봉 1억 2천만 원의 임원으로 단 하나의 우산, 단 한 잔의 따뜻한 차, 단 하룻밤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20년간 쌓아온 성실함, 타인에 대한 따뜻함,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신 오피스텔에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